병원과 콜센터 등을 고리로 곳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도 4천만 명을 넘기며 해외 유입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발표된 어제 하루의 신규 확진자 수 76명입니다. 네.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에 발표되는 전체 확진자 수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던 바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나오고 있는 좀 중요한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감염 재생산 지수 그리고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 이런 지표들을 좀 봤을 때 네. 현재 코로나19 현황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의 비율은 지난 이전 2주간과 비교해서 최근 2주간이 한 1%좀 줄었고요. 예. 확진자 수도 약간 줄었고, 네,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를 찾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향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 사망자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100명 중반대까지 올랐었지 않습니까? 지난달만 해도. 근데 70명대로 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네.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 수가 계속 이제 일별 변동이 굉장히 심했는데 네. 그 중에서 지금 요양병원, 재활병원 사례를 드러내면 네. 전반적인 환자의 추세는 대개 한 50명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를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의료기관에서의 집단 감염 때문에 전반적인 확진자 수가 약간 요동을 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난 한 9개월간의 코로나19의 확진 상황을 보면 예. 가장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왔던 곳이 이제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 네. 예, 그다음에 방문 판매업소, 예. 그다음에 이제 정신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이제 의료기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의료기관에서의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서 네.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게 지금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바 있지만 집단 감염이 이제 재활병원, 요양병원 쪽에 지금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수치를 말씀드리면 부산 해뜨락병원에서 네.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73명, 경기 광주의 재활병원에서 51명. 이렇게 재활하고 요양병원은 누군가의 케어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고 두 군데 다 지금 해당 병동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지금 양상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감염이 발생한 양상을 보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문제는 첫 번째 환자가 진단되기 이전에 상당 기간 동안 병원 내에서 감염이 진행됐을 가능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발생의 규모나 또는 감염 경로를 봤을 때 그러면 이게 다수의 고령층, 건강 상태가 취약한 환자들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기에 발견했으면 문제의 규모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러지 못한 게 지금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그다음에 감염 경로가 이제 불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주로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나 의료진 직원들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환자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의 문제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병원의 책임이 있고 당국의 책임이 있는 문제라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SRC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표 환자로 확인된 그 환자 이전부터 증상이 있었던 네.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확진은 그 이후에 됐고요. 지표 네, 환자 그렇습니다. 이후에 됐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병원의 관리 어떤 식으로 지금은 방역 지침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세요. 좀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으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직원과 종사자가 감염원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증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출근할 때 증상이 있는 분들이 출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출근했더라도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장기간 그 감염이 지속됐으면 분명히 그 가운데는 증상이 있는 환자나 직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환자들이나 종사자들의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빨리 진단하고 그래서 병원 내에서 감염이 오랫동안 퍼지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감염 관리 시스템의 기본이 지금 의료기관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한 병실에 이제 너무 많은 환자들이 들어가 있는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요양병원의 간병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가 병원에서 고용한 직원이 아니고 대부분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간병인이라서 네.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사람도 자주 바뀌고 하는 그런 이 일종의 병원 감염 관리의 사각지대가 간병인이라는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라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SRC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초발 환자가 지표 환자하고 동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16일에 지표 환자가 나타났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증상을 발현한 환자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은 그 전부터 조용한 감염이 병원 내에서 꽤 이루어지고 오랫동안 있었을 진행됐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 있다는 건데 거고요. 예. 지금 보면은 현재는 21병동, 31병동 이렇게만 지금 동일 집단 격리가 돼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전부터 16일 이전부터 전파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병원 전체를 다 격리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격리라고 하는 게 이게 양날의 칼이라 그 격리를 하면 그 집단 내에서의 교차 감염도 생길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감염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2개 병동을 중심으로 해서 격리를 하고 네. 다른 병동, 다른 곳에서도 감염의 위험이 있으면 있다고 발견되면 이제 그쪽도 이제 순차적으로 격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이 병원 내에서의 이 집단 감염 사태에 있어서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병원 자체적인 구조적인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수도권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 대한 전수검사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방역 당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실효성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 조용한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근데 문제는 검사만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근본적인 대책이 되려면 매일 검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예. 이야기이기 때문에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의 감염 관리 시스템, 증상이 있는 사람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하고 병원 내에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 종사자들 제대로 교육하고 이런 대책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정부가 자꾸 이제 요양기관 그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면 자꾸 전수조사를 하는 대책만 들고 나오는 게 네. 정부가 하기 쉬운 일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병원의 감염 관리 체계를 갖추고 뭐 간병인 병실 문제 해결하는 게 좀 어려운 문제니까 자꾸 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간다면 이런 문제는 피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그 병원 내 방역 지침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지켜지면 어느 정도의 예방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보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요양병원의 간병인들에는 예. 그 감염 관리 수칙을 제대로 교육받거나 그걸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침만 내놓고 그 지침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하는 뭐 지원 조치나 강제 조치 같은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일단은 16만 명 정도의 요양병원 종사자 이용자들에 대한 전수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비용 때문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용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검사를 하려면 뭐 보건소나 시도에 있는 방역 인력들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확진자 관리하고 역학조사하는 그런 인력들이 일종의 이중의 부담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지 않으면 사실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다면은 뭐 비용하고 인력 문제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신속 진단 키트가 좀 싸고 간편하니까 네. 정확도에 조금 신뢰성의 차이는 있겠지만 좀 병용해서
그러니까 PCR 검사하고 신속 진단 키트를 병용해서 운영하면 좀 빈틈을 최대한 메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그것도 네. 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관건은 뭐냐면 그 신속 진단 키트가 얼마나 정확하느냐라는 그렇죠.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보고된 사례들을 보면 그게 실제로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데 신속 진단 키트가 그것을 찾아내지 못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다가 집단 감염이 발전하는 네. 대규모 감염으로 발전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서 그런 사례들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담보될 때까지는 좀 현장에서 사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도 참 그 양날의 검인 부분이 있어서 고심이 좀 클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요양병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부터 전국 유초, 중, 고등학교 이제 모두가 3분의 2까지 등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매일같이 등교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수업의 질을 생각하면 굉장히 다행스럽고 반길 일입니다만 방역 차원에서 봤을 때는 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어서 학교가 비교적 방역을 잘 해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는 있는데요. 네. 8월 이전에 비해서 지금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학교도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생길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대로 한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까지 잘 해왔으니 계속 해보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등교 수업도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확대가 됐고 또 하나 이제 바뀌는 부분이 과거에 했다가 중단된 정책입니다. 소비 할인권 지원 사업을 재개하는데 이 대상은 국민 1,000만 명 이상 그리고 이번에 숙박하고 외식은 일단 제외했고요. 영화나 체육 문화 쪽에서 한 1,000원에서 3,000원 정도까지 좀 깎아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반기는 의견도 있고 또 너무 섣부르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어서요.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런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쿠폰을 쓰면 국민들의 활동량이 늘어나고 활동량이 늘어나면 감염 위험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난 한 9개월, 10개월 동안의 그 코로나19의 발생 양상을 보면 종교 시설, 방문 판매, 병원이 주 감염의 발생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활동을 줄이는 게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득과 실을 따져보면 득에 비해서 실이 더 많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이제까지 감염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그 감염의 위험한 시설들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 쪽으로 정부가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환자가 증가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커지고 동시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이 당국의 지침에 따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와의 싸움을 해왔다면 네. 이제부터는 이제까지 감염이 주로 생겨왔던 시설을 중심으로 한 보다 맞춤형의 집중적인 관리 대책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진화를 해나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 지금 이런 조치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필요한 조치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예. 보완해서 예. 그러니까 고위험 시설에 대한 대책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편으로 감염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사회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네.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네.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확실히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도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 활용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책이라는 게 그럼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정부가 이제 그 상담 전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울감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 지원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사실 이런 그 일반적인 상담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그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돌봄하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 돌봐주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면적으로 중단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도움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게 정신적인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정신과적으로 접근할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방치되고 있는 분들, 취약계층에 대해서 중단된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안전하게 재개할 것인가가 저는 좀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부가 지금 심리상담 핫라인 1577-0199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겠고 이러는 사이에 전 세계 확진자는 지금 4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캐나다 인구가 한 3,700만 되니까 캐나다 인구보다 더 많은 지금 수치인 건데 1,000만에서 2,000만 되는데 43일 정도 걸렸고 2,000에서 3,000 되는데 3,000에서 4,000 되는 데는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전 세계 상황 지금 어떻게 보시고 어느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올 봄에 그 첫 번째 이제 대유행이 있었고 지금 가을 겨울에 2차 대유행이 오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독감과 추운 날씨, 실내에서의 활동 증가와 연결되면서 아마 봄보다 훨씬 더 큰 피크가 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지금 현재 좀 따뜻한 온도이기 때문에 11월이 넘어가면 유럽과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그 뭐 재유행, 2차 대유행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면 해외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확진자들이 유입되는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환자가 늘어나면 국내로 들어오는 유입 환자도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제까지는 14일간의 격리를 통해서 이제 환자 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그 해외에서 들어온 환자가 대량 감염을 일으키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 나가 있는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확진자가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건설 근로자들이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좀 잘 되는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방역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가 있는 분들에 대한 방역은 좀 어떻게 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번에 한번 그 중동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이제 그 대량으로 감염이 돼서 현지에서 국내로 이제 환송되는 일도 있었고 그분들에 대해서 의료 상담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정부가 그 몇몇 국내 의료기관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근로자들한테 비대면 상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이제 도움을 주고 필요한 경우 현지 의료기관에 가서 적절한 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연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유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 좀 점검을 해봤고 독감 무료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오늘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 그러니까 연생으로 따지면 1950년생 이하가 대상입니다. 맞으러 가시는 어르신분들 어떤 점들 좀 기억하고 유념하시면 네. 좋을까요? 그 혹시 이제 열이 많이 나거나 또는 뭐 그 감기 같은 다른 감염 질환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일단 좀 증상이 가라앉고 병이 나으실 때까지 독감 예방 접종을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것 이외에는 뭐 굉장히 평소에 앓고 있는 면역성의 영향을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질환을 앓고 있거나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뭐 주의하실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감염성 질환이 있으면 그 예방 접종의 효과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예방 접종의 부작용과 그 감기 같은 감염 질환의 증상이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현재 무슨 좀 불편함이 있으시면 약간 미뤘다가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들이 경미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령층에 좀 더 부작용이나 이런 그러니까 뭐 몸살이나 이런 증상이 네. 더 쉽게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개는 가벼운 뭐 발열감, 주사를 맞는 부위의 통증 같은 증상 또는 뭐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뭐 특별히 이제 노인에서 그런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좀 장시간 대기를 하셔야 될지도 모르니까
마스크를 좀 잘 챙겨서 네. 가시는 네.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냉동 포장지에서 코로나19가 살아서 보관이 됐다. 이게 냉동 상태에서는 보통 모든 균이나 바이러스가 다 죽는 거 아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높은 온도에서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생존 기간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고열에서는 오래 생존하지 못하지만 그 0도씨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는 뭐 길게는 몇 달까지도 생존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국의 보고 결과도 뭐 한 300만 건의 그 냉동 식품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건에서만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것이고 또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감염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서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의 그 코로나19의 환자 발생을 봐도 대부분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통한 비말 감염이 대부분이고 어딘가에 이렇게 묻어 있는 바이러스를 그 우리가 우리 점막에 손으로 만져서 신체 내로 들어와서 감염이 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우려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과 치료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다음 달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걸로 알려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백신 공급 그럼 올해 안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도 되는 건지요?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승인을 받긴 하겠지만 실제 접종은 아마 내년쯤 이루어지는 게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좀 백신이 오는 데까지 또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 우리는 내년 봄이 돼야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화이자는 뭐 다음 달 말이면 3상까지 완전히 다 끝나서 이렇게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지금 현재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제약회사이고 예. 3상이 끝날 거를 예상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삼상 승인, 그러니까 삼상 시험이 끝나지 않은 과정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을 하면 그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늘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상 시험 중인데도 불구하고 중인 와중에 이제 부작용이 나오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 뭐 그 식약처를 네. 포함한 그 승인 당국이 승인을 할 때는 안전성이 철저하게 검증된 이후에 승인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이제 공언을 긴급 했기 사용이라고 때문에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3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접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그 백신과 관련된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화이자도 긴급 사용 승인을 받더라도 3상까지 통과가 된 뒤에 이야기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뭐 화이자 말고도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백신에서 선제적인 위치에 지금 가 있는데 네. 이상이 어떤 전문가들은 이상이 3상보다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3상에서 유독 많이 미끄러지는 이유는 3상에 어떤 좀 전제 조건을 갖춰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이라고. 그 이상에서도 여전히 백신이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지를 검증하지만 3상에서 훨씬 더 많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시험을 하기 때문에 발생의 빈도가 낮은 부작용이 그 과정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3상에서 3상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이렇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 모시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